용액의 특성은 사실상 생물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물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서 좀 공부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용액의 조성, 그러니까 이 용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만들어질 때, 용액이 만들어질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건데, 크로마토그래피가 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용액 형성의 에너지를 따져서 용액이 잘 만들어질 거냐, 잘 안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될 거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가지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갈 때 용질 구조, 용질의 구조라든지 외부 압력이라든지 온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용액의 증기압,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느 점 내림,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용액의 증기압,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여기까지가 바로 이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여기서 쭉 다루게 됩니다. 이 용액의 총괄성은 생명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라서요. 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용액의 특성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액의 이제 정의를 보게 되는데요. 용액은 흔히들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그냥 액체에다가 뭔가를 녹여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넓은 의미의 이 용액의 정의는 혼합물 중에서 구성 성분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은 모조리 다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꼭 액체 상태의 용매에다가 뭔가를 녹여 놓은 상태만을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기체와 기체가 균일하게 섞여 있을 때도 역시 용액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노쇠 같은 합금이에요. 합금. 고체와 고체가 섞여서 균일한 혼합물 상태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때도 역시 용액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세 가지 상태 중에 어떤 것이든 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만 있으면 그건 모조리 다 용액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넓은 의미의 용액 상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용질하고 용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질과 용매에 관련되어 있는 농도들의 단위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용질이야 뭐 아시다시피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겠죠. 그때 앞에 단원에서 배웠었던 그 몰농도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그 중에서도 1리터는 용질과 용매가 함께 섞여 있는 용액 자체의 부피예요. 그 중에서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 몰농도죠. 자, 그에 비해서 질량백분율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을 그냥 곱하기 100 해주시면은 질량백분율,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몰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몰분율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전체 몰수 중에 특정 어떤 물질의 몰수, 그게 몰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몰랄 농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에요. 여기는 용액의 부피지만 이건 용매만의 질량을 분모에다 놔두고 용질의 몰수를 분자로 계산을 한 것이 바로 몰랄 농도다, 그런 얘기고요. 이 몰랄 농도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그 총괄성, 용액들의 총괄성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농도라서 요거를 좀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이 옆에 써 있는데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와 관련이 있으므로 물론 큰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액체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몰랄 농도는 용매도 질량이고 용질의 몰수도 일종의 질량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질량에만 의존하니까 온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온도와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는 그 농도가 바로 몰랄 농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말 농도, 노르말 농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노말 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용질의 당량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몰 농도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당량수는 몰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몰수가 아니고 이런 거죠. HCl의 경우는 산으로서 H 플러스 1개 하고요. Cl 마이너스 1개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HCl 1몰이 녹아있는 용액에 1몰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몰 농도하고 노말 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H2SO4라고 하는 황산의 경우는 H 플러스가 2개씩이나 떨어져 나옵니다. 이가산이에요. 산으로서 H 플러스가 2개나 떨어져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몰수로는 1몰을 녹였을 때 2몰의 H 플러스가 녹아 나오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황산은 1당량이 아니라 2당량짜리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노르말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요. 사실은 0.5몰 농도에 해당하는 당량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말 농도는 말 그대로 그 용액 안에서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몰비 그걸 갖다가 그냥 노르말이라고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로 H3PO4 같은 인산의 경우는 H 플러스가 3당량이나 나오기 때문에 3배나 나오기 때문에 1몰 농도의 인산이 있다. 그러면 얘는 3노르말 농도다.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몰수로만 해도 알아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3노르말 농도 뭐 아니면 2노말 농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노말 농도로 제시해 주면요. 화학 반응을 항상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그런 농도 개념이 바로 노말 농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ppm이나 ppb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단위의 문제예요. 단위. 그러니까 요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ppb는 10억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분의 1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곱하기 10의 6승분의 1g 요거는 1 곱하기 10의 9승분의 1g 이렇게 해서 이거는 part per million, part per billion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을 각각 아주 작은 농도들을 표현할 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 노말 농도를 이제 표현해 준 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H2SO4의 몰 질량은 98인데 1몰이 있을 때 2노르말이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49g만 녹이면 1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몰이 결국 2당량이 나오는 그런 용액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g의 에탄올을 물 100g하고 섞어서 101ml의 수용액을 얻었답니다. 이 수용액의 몰 농도, 그 다음에 질량 백분율, 몰 분율 및 몰랄 농도를 다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몰 농도부터 계산을 하자면은 1g의 에탄올은 에탄올 1g이 몇 몰인지를 먼저 환산해야 되니까 1g을 에탄올의 분자량인 46.07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몰수가 1리터, 용액 1리터 안에 섞여 있을 때가 바로 그냥 이 자체가 몰수가 몰농도로 변하게 되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1리터가 아니라 101ml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0.101리터가 돼서 0.101리터 안에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 녹아 있으니까 얘는 0.215몰 농도다라고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몰농도 계산하는 법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백분율은 1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 100g이 있죠. 이거 섞으면은 101g이죠. 101g 안에 1g이 있으니까 그냥 101분의 1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0.99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계산하기 편한 방법이죠. 질량 백분율이. 그 다음에 이제 몰 분율을 계산해 보면요. 에탄올의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 그러니까 물하고 섞었잖아요. 물의 몰수에다가 에탄올의 몰수를 더한 거 분의 에탄올만의 몰수 계산해 보시면은 일단 물의 몰수를 계산해 보면 물 100g이니까 물 100g의 몰수는 물의 분자량인 18g 요걸로 나눠 주시면은 5.56몰이 나오는 거고요. 2.17 곱하기 10의 2승에다가 5.56몰을 더해서 그 값으로 2.17 곱하기 10의 2승몰을 나눠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0.00389에 해당하는 몰 분율을 에탄올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몰랄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몰랄 농도는 용매 100g이에요. 용매 100g. 용매 100g이 아니라 용매 1kg이죠. 용매 1kg에다가 용지를 얼마만큼의 몰수로 녹였느냐 하는 걸 나타내니까 아까 용매 100g이라고 그랬죠. 물 100g. 100g은 0.1kg이에요. 그래서 0.1kg 분의 아까 그 계산해 뒀던 에탄올의 몰수 요걸 해주시면은 0.217 몰랄 농도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딱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조성에서 일단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당량이라는 개념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화학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nO4-가 산화환원 반응에서 몇 당량으로 작용하느냐 이제 그걸 따졌을 때 MnO4-에 있는 Mn은 산화수가 플러스 7짜리예요. O4가 있으니까 O는 주로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근데 마이너스 하나가 있으니까 얘가 Mn 혼자서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플러스 7의 산화수가 나중에는 뭘로 됐냐? 플러스 2가 돼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5개를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전자 5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MnO4 하나는 1몰은 5몰의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산화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MnO4의 당량은 5당량짜리라서요. 그거의 몰질량은 그냥 이 KMnO4 1몰을 표현하는 게 1몰을 몰질량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5로 나눠버린 거예요. 5당량짜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58g이 있어야 되는데 31.6g만 넣어도 1몰에 해당하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량 개념이에요. 당량. 자, 그래서 몰 농도로부터 용액의 조성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의 납축전지에 들어있는 전해질은 밀도가 1.230g/ml인 3.75몰 농도의 황산용액이랍니다. 황산용액. 질량 백분율, 몰랄 농도, 노말 농도를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램 퍼 리터로 나타낸 용액의 밀도가 여기 있으니까 리터 단위로 바꿔보자 그 얘기예요. 그램 단위를 그럼 바꿔보시면은 1.230 곱하기 10의 3승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타낸 이 밀도 개념을 이제 다시 또 계산을 해 보시면요. 몰수로 이제 일단 질량 백분율이니까 질량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리터에 이만큼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1리터 용액 속의 황산의 질량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5몰 농도라고 했어요. 3.75몰이 1몰 이 3.75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1리터에 3.75몰이니까 그걸 그람수로 환산해 주시면은
황산의 분자량인 98.1g을 곱해버리면 368g의 황산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용액의 밀도고요. 이거는 황산만의 질량이고요. 자, 그러면 용액 1리터 속의 물의 질량은 또 얼마일까? 이게 1리터였을 때 1230g이니까 368g은 황산의 무게고 나머지가 물의 무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862g이 물의 무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한 게 질량 백분율이니까 제일 먼저 질량 백분율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29.9%짜리 황산 수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몰랄 농도는 용매죠. 용매. 용매 1k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니까요. 그래서 H2O의 질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62g이에요. 그러면 kg 단위로 바꿔주면 이게 0.862kg이 되겠죠. 0.862kg 안에 3.75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75몰은 그대로 놔두시고 밑에만 0.862kg으로 바꿔주시면 4.35몰랄 농도가 되는 거고요. 끝으로 노멀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황산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H 플러스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니까 2당량짜리 용질이죠. 그래서 여기 노멀 농도는 몰 농도에다 곱하기 2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를 내놓으므로 3.75 곱하기 2 하면은 7.50 노르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액의 조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농도 단위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용액 형성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DDT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는 뭐 휘발유가 물 위에 떠 있어서 기름막을 형성한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물에 안 녹는 성질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도 물에 잘 안 녹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에 잘 녹아요. 이거는 동물의 조직에 남아서 농축되어 해를 입힌다. DDT는 이제 사용 금지된 농약이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인데 용해도에 미치는 요인 이렇게 써놓고 극성 용질은 극성에 잘 녹고 비극성 용질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요 용해되는 과정이라는 게 용매 분자가 용질 입자와 인력을 작용시켜서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용매 사이사이에다가 용질을 끼워 넣는 과정 이게 용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용매 입자의 극성이 강할수록 용질들을 더 강하게 잡아 끌어가지고 잘 뜯어낼 테니까 잘 녹을 것 같은데 극성 용매에도 목성 용질 잘 녹아 들어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여기서 에너지적으로 따져보자 그걸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액의 형성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1단계가 일단 용질이 팽창한다 이렇게 되는데 팽창이라는 표현보다는 용질 사이의 인력이 끊어지는 단계예요. 용질과 용질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겠죠. 같은 것끼리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뜯어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열 과정. 두 번째, 용매의 팽창. 이것도 용매가 팽창한다기보다는 용매와 용매 사이의 인력이 끊어지면서 그 사이사이로 용질 입자가 끼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용매 사이의 인력을 끊어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흡열. 근데 3단계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새롭게 발생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다시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발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발열. 그래서 용해열은 결국 전체 용해가 될 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전체 과정의 엔탈피를 다 합산하면은 그게 용해열이지 않겠냐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용질끼리 붙어 있고 용매끼리 붙어 있다가 이것들이 더 흩어지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프로도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용해열이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발열 과정이겠죠. 그럼 일단 여기가 출발하는 용질과 용매 에너지라고 가정했을 때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을 끊어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만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용매와 용질이 만나면서 또 거리가 싹 가까워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쭉. 자,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에 용액이 됐을 때 에너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이거는 뭔가를 물에다 녹이면은 물이 뜨끈뜨끈해지는 열이 발생하는 발열 과정의 용해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처음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높아져 버렸어요. 이거는 녹이게 되면은 용액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는 흡열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녹을 것 같고 이런 건 잘 안 녹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소금을 물에다가 녹였다라는 게 나와요.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 맨 처음에는 NA와 Cl,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을 끊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786kJ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물 분자를 이렇게 물 분자를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수화라고 표현해 놨는데 물 분자가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입자 주변을 삥 둘러싸서 이제 Na 플러스와 물 분자, Cl 마이너스와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783kJ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786kJ에서 783kJ를 빼주면은 고작 3kJ밖에 안 남죠. 그러나 이게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흡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용해도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이런 용해도곡선 그래프를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가 온도고 여기 옆에가 용해도일 때 어떤 물질은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급격하게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소금은 이렇게 그래프가 소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용해가 되기 전, 용해가 된 후,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3kJ이라고 하는 매우 적은 양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온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흡열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흡열이지만 어쨌든 흡열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약간 온도가 높아질수록 조금 높아지는 형태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양의 값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높아진다는 소리인데 녹았을 때. 근데도 왜 녹을까? 일반적으로 잘 안 녹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의 개념이고요. 연력학 법칙에서 등장하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16의 4절에 나올 건데 이 델타 G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자발성, 그 반응의 자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G 값이 음수가 됐을 때가 자발적으로 놔두면 알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양수 값을 가지면 자발적으로는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엔탈피 값도 있지만 여기에는 온도와 여기 델타 S라고 하는 엔트로피 값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즉 무질서도의 증가가 바로 이 적은 에너지의 흡열을 과정을 무릅쓰고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용액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질과 용매 형태에 따른 에너지 항 이렇게 되는데, 극성 용질에 극성 용매가 섞이게 되면요,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크고요,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커요. 하지만 용질과 용매 사이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체 항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용액을 잘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비극성하고 극성 용매를 섞어버리게 되면은 용질 사이의 인력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용매 사이의 인력은 크죠. 근데 용질이 인력이 작다 보니까 용매하고의 인력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 값이 크게 돼서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용액을 잘 안 형성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름이 물에 잘 안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극성과 비극성끼리 섞었을 때는 용질 사이의 인력도 작고 용매 사이의 인력도 작기 때문에, 또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도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작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액을 잘 형성할 것이다. 어쨌든 이것들은 이 엔탈피 변화량은 별로 크지 않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용액을 잘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극성 용질을 비극성 용매에 녹일 때 용질 사이의 인력은 크고요, 용매 사이의 인력은 작아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도 작고요. 그럼 양의 값이 너무 커져서 역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도 너무 큰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용액을 잘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용액을 형성하는 것이고, 얘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용액을 잘 형성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깁스 자유에너지는 16장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의 3절로 넘어가면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조의 영향, 그러니까 용질 구조의 영향이죠. 이 A에 나와 있는 건 비타민 A라고 하는 레티놀 성분이고요. 이 B에 나와 있는 구조는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비타민 C의 구조예요. 이 보시다시피 레티놀은 여기 끝에 OH가 붙어 있는 이 부분만 수소 결합이 가능한 극성이 강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무극성입니다. 기름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물에 잘 안 녹겠구나, 대신에 기름 같은 성분에는 잘 녹겠구나 해서, 아, 비타민 A는 지용성, 소수성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인체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을 때 물에는 잘 안 녹고 주로 몸속에 있는 피하지방이나 이런 지방층에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물이 혈액을 타고, 혈액 속에도 물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지방층에 쌓이게 되면은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신체 지방의 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이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도 OH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고 여기도 있고 CO, 여기도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자 전체적으로 물 분자와 친화력이 대단히 좋은 극성이 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물에 잘 녹을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수용성이에요. 따라서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에 축적될 일이 별로 없고요. 어차피 몸속에 제일 많은 게 물이니까 물에 녹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물에 아주 잘 녹기 때문에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정기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비타민 C의 특성이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이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지용성은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고요. 수용성은 좀 많이 먹어도 되지만 어찌됐든 자주 먹어주지 않으면은 몸에 남아있질 않아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 잘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아무튼 용매하고의 그 관계를 이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걸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의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용해도의 압력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여기 써 있다시피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의해서 크게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기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산음료수의 CO2를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병뚜껑이 밀폐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던 병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거품이 슉 하고 솟아오르게 되는데 밀폐시켜 놨을 때는 이 내부의 압력이 매우 높아 가지고 기체가 용액 안에 다 녹아 있다가 이 압력을 탁 해소해 버리니까 용액 속에 들어있던 기체가 한꺼번에 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텐데 용액 안에 들어있던 기체 분자들이 요만큼이었다라고 할 때 용액 바깥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눌러버리니까 위에서 압력으로 점점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체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액체 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액체 내부에 기체가 더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체가 기체가 용해도에 압력이 용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헨리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게 용해도. 그다음에 이거는 상수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액 위에 있는 기체 용질의 분압.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기체를 용해시키고자 한다면 그 기체만의 부분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농도. 이건 상수니까 상수는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용매에서 해리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 기체의 묽은 용액에서 잘 맞는다. 그러니까 해리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이런 기체들은 대부분 무극성 용질들이에요. 그러니까 O2라든지 CO2라든지 H2라든지 이런 기체들은 원래 물에 썩 잘 녹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기체 용해도를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HCl 같은 기체는 극성이 매우 강하고요. 또 이게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돼 버리니까 HCl 자체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의 다른 용질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헨리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극성 기체들의 경우, 비극성 기체들의 경우는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면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 이렇게 나왔는데요. 25도씨에서 5기압의 CO2 기체가 액체 표면 위에 있도록 하여 탄산음료를 병에 담았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기압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병을 열기 전과 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CO2 기체 헨리 상수는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per 리터 ATM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건 주어졌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C는 KP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이 농도는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K는 여기 주어진 거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P만 여기에서 5기압을 한번 넣어보세요. 5기압을 넣어보시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5 하면 0.16몰이 1리터 안에 녹아있는 CO2가 1리터 안에 0.16몰이 녹아있는 그런 용액을 형성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병을 열어버리게 되면은 대기 중에 탄소의 부분 압력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상수를 이렇게 놔두시고 그 뒤에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기압으로 곱해버리시면은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작아져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밖에 안 녹는 거의 다 그러니까 뿜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탄산음료가 용액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쭉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 헨리의 법칙을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도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도의 영향은 주로 고체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온도의 증가가 용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온도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용해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a2SO4나 Ce2SO43 등은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고체 용질들은 녹아 들어갈 때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당연한 것이 생각해 보시면은 고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이나 입자들의 운동 상태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고체는 거의 정지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물에다가 녹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정지해 있던 게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를 증가시켜 주면은 용해도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Na2SO4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물 분자하고의 상호작용 때문에 물 분자하고의 상호작용이 좀 달라서 녹아 들어가면서 열을 방출하게 돼요. 열을 방출하게 되면은 그만큼 열이 방출되는 그런 발열에서는 열을 가해주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죠. 열을 빼앗아 줘야 방출된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 줘야 계속해서 녹아 들어갈 텐데 열을 가해줘 버리면 오히려 떨어져 버리겠죠. 용해도가. 이런 좀 독특한 녀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건 빼고 대부분의 고체 용질들은 이렇게 녹아 들어갈 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의 경우는 또 온도에 따라서 영향이 다른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체는 정지해 있던 물체를 액체 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로 바꿔주는 거니까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근데 기체는 온도의 증가가 용해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액체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낮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높은 것들 갖다가 운동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집어넣을 때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니까 발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여줘 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니까 기체들이 용액 안에 있기보다는 머물러 있기보다 바깥으로 튕겨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하는 대부분의 기체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보일러 속의 고체 찌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 증가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감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에 칼슘 이온이 녹아 있다면 탄산수소 칼슘은 수용성이지만 탄산칼슘은 비수용성이 돼요. 근데 이게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HCO3-가 물하고 CO2로 변하면서 CO2가 녹아 있질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탄산수소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해버려요. 물 분자와 CO2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탄산칼슘이 돼버리니까 보일러 관 내 벽에 이렇게 탄산칼슘 찌꺼기가 점점 침전이 되면서 끼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기체의 용해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